반갑습니다. 미세스 N입니다. 오늘은 애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왜 우리는 이렇게 다 큰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 스스로조차 잘 돌보지 못하는 걸까요? 밖에서 남한테는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상처받은 나를 위해서는 이렇게 위로하고 다독거릴 줄 모를까요?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오카다 다카시의 나를 돌보는 게 서툰 어른을 위한 애착 수업입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총 3편으로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시간에는 애착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애착 유형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그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상처받은 애착을 어떻게 하면 그럼 안정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애착이란 이제 주변 사람들과 밀접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느끼는 그런 정서를 말을 해요. 유아기에 주 양육자와 얼마나 이렇게 강력하고 좀 친밀한 이런 감정적 유대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안정과 불안정이 결정이 되는 거죠. 애착에 대한 개념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고아들을 이렇게 진료하던 존 볼비라는 정신과 의사가 처음 이렇게 정립을 했어요. 이것을 이제 애착 이론으로 발전시킨 심리학자가 바로 메리 에인스위스입니다. 메리 에인스위스는 애착 유형을 3가지 정도로 나누고 또 안전기지라는 개념을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애착 이론은 요즘 방송에서도 이제 이렇게 아이들 문제 행동 뭐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나와가지고 육아를 하는 부모님들은 많이 알고 계신 이론이기도 해요. 그 검사법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화면에서. 원래는 이제 1살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요즘에는 이제 그냥 일반 유아들을 대상으로도 낯선 상황 검사법이라고 해가지고 아이와 엄마가 이렇게 낯선 방에 들어가서 아이가 장난감을 이렇게 가지고 노는 동안에 엄마가 이렇게 살짝 사라졌을 때,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아이의 반응을 이렇게 관찰하는 그런 실험이에요. 실험 결과 엄마가 사라지면 이렇게 좀 잠깐 불안하다가 다시 놀고, 엄마가 또 돌아와도 다시 마음 놓고 이렇게 놀이 집중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안정애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아이들의 주 양육자는 대부분 감수성, 그러니까 아이의 어떤 요구에 대한 응답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아이의 어떤 바람이나 욕구를 좀 빨리 이렇게 파악을 하고 또 즉각 대응을 하되 아이가 원하는 그 수준 이상으로는 받아주지 않고 그때그때 이렇게 적절하게 반응을 해줬다는 거죠. 모유수유를 비롯한 또 아이와의 스킨십도 역시 좀 많고 자연스러웠어요.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딱 사라졌거나 돌아왔거나 이런데 아무 관심이 없이 그냥 자기가 하던 놀이에만 이렇게 집중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회피형 애착이라고 불리는 이 아이들인데요. 이들은 특히 이렇게 주 양육자와의 관계가 특별히 이렇게 정말 친밀하지 않았어요. 이들의 주 양육자는 대체로 이렇게 좀 무심하고 또 아이가 이렇게 특별히 다가오는 것을 좀 귀찮아하는 그런 성향을 보였죠. 아이의 감정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보이질 않았던 거예요. 어떤 이런 상황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아이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 양육자가 더 이상 이렇게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아니면 또 내가 거부당했어 라는 느낌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아이는 이렇게 차분하다가도 갑자기 화를 낸다거나 이런 성향을 보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이제 무심해서 회피형이 되는 경우와는 또 정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부모가 너무 지나치게 보호하고 간섭하고 통제하고 이런 경우, 이런 양육자 밑에서 자라는 경우에도 역시 회피형이 된다고 해요. 선천적으로 이제 회피형인 경우는 좀 일찍 부모에게서 자립을 해서 타인에게 좀 의지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면, 이렇게 부모의 간섭과 통제가 심했던 이런 건 이제 후천적인 회피형이 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친밀한 관계나 정서적 관계를 이 아이가 나중에 즐기지 않게 돼요. 양육자에게 착한 어린아이로 계속 남기 위해서 의존하면서도 타인의 눈치를 이렇게 좀 살피는 경우가 많은
그런 식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또 다른 유형인 이제 양가형 애착을 가진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이 아이들은 엄마가 이렇게 딱 사라지면 극도로 불안해요. 돌아와도 놀이에 집중을 바로 못하죠. 엄마가 나를 두고 갔다. 이 생각에 정말 계속해서 극도의 그 불안함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또 두고 가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제 계속 불안해하고 엄마한테 막 집착을 하다가도 막상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거나 이렇게 스킨십 하려고 하면 화를 내고 공격하고 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이런 양가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들의 주 양육자의 특성을 보자면 이들은 이제 변덕이 심해서 어떤 날은 아이의 요구에 대해서 막 지나치게 예민하게 이렇게 막 반응을 해주다가 어떤 날은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서 너한테 이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어 할 정도로 정말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아이는 이 양육자의 태도를 언제 어떤 태도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양가형 애착을 가진 아이가 되는 거고, 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초반에는 이제 양육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는데 환경으로 인해서 둘째가 생긴다라든지 아니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게 된다라든지 하는 식으로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소홀해지는 경우에 이때 이제 아이들이 불안하게 돼서 이렇게 양가형 애착을 가지는 경우도 있죠. 이런 양가형 애착을 가진 아이들은 양육자가 이렇게 반응을 할 때까지 정말 끈질기게 요구를 하는 성향을 보이기도 해요. 우리가 아주 가끔 보잖아요. 정말 심하게 이렇게 때를 쓰는 아이들을 보기도 하죠. 이런 아이들이 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 세 가지 말고도 후에 에인 스위스의 제자인 메리 메인이 추가적인 걸 하나 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엄마를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뭐 지금까지 보였던 이런 반응들이 아니라 이렇게 딱 얼어붙고 일부러 모른 척하고 회피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순간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또 이들은 막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들이 이제 일정하지 않고 다양한 반응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좀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를 무질서 혼란형 애착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죠. 특히 이 무질서 혼란형 애착은 학대당하는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유형이기도 해요. 보통 80%의 학대당한 아이들이 이런 애착 유형, 무질서 혼란형 애착 유형을 보인다고 하니까요. 이게 아직 어린 아이들은 이제 물리적으로 부모에게서 이렇게 매달리고 부모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착을 느끼지만 또 막상 학대 때문에 공포도 동시에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질서 혼란형은 이렇게 신체적인 학대를 당하는 경우, 그런데 또 꼭 신체적 학대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자신들은 정말 매우 바람직한 양육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아이에게 막 지나치게 강요하거나 아이의 뜻을 꺾어서 굴복시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심리적인 학대를 하는 경우에도 이런 애착 유형으로 가는 거죠. 이외에도 이제 뭐 또 아이에 대해서 양육자가 양육 자체를 너무 부담스럽게 여기고 아이 때문에 자신의 삶이 피해를 입었다, 침해당한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의 상처 때문에 오히려 아이에게 막 얽매여서 집착을 뭐 심각하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아이는 이제 확고한 안정감을 느낄 수가 없게 되죠. 이 양육자라는 버팀목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과 예측 불가능성, 이런 것들 속에서 무질서형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떤 애착 유형인지에 대한 이런 유형 분석이 중요해진 이유는 이렇게 어린 시절에 형성된 애착 유형이 성인이 된 후에도 오래도록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정한 애착을 보이는 경우에는 성인이 됐을 때 정말 특유의 문제나 어떤 증상들을 훨씬 더 보이기 쉽다라는 것들이 밝혀졌기 때문이에요. 안정형은 당연히 성인이 되어서도 인간관계나 사회생활 뭐 이런 것들 다 대체로 원만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회피형인 경우,
이렇게 다른 문제 성향인 경우는 좀 달라요. 회피형인 경우에는 이렇게 평상시 굳어진 표정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타인한테 부정적인 평가를 받죠. 그리고 이제 어릴 때부터 문제들을 막 일으키다가 성인이 된 후에도 폭력으로 뭐 해결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신체 감각이나 감정에 대한 감각이 좀 둔해요. 자기 표현도 서투르고. 그러니까 자기 의사 표현, 뭐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서툴다 보니까 행동이 폭력적으로 나가고 그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지가 되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인생이 너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양가형인 경우. 양가형인 경우 겪는 문제들은 오히려 이제 사람들의 표정, 뭐 이런 것들에 너무 민감하게, 아까 회피형처럼 이렇게 둔감하게가 아니라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지나친 애정을 원하고 또 인정을 바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불안장애나 뭐 의존증, 의존성 인격장애, 연극성 인격장애 이런 것들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제가 양가형에 해당되는데 그리고 이제 뭐 주로 학대받은 유형에서 나타나는 무질서 혼란형 이런 경우는 상황이 좀 더 심각하죠. 여러 가지 더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요. ADHD, 뭐 정서장애, 행동장애, 경계성 인격장애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에 걸릴 가능성들이 훨씬 더 높았다는 거예요. 메리 베인 박사는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이 애착 유형은 우리 몸에 이렇게 세월의 흔적처럼 새겨진다. 그리고 애착 유형이 대물림 된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됐어요. 굳이 이렇게 아이를 양육하거나 양육할 계획이 없는 사람도 애착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봐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러니까 안정형이면 굳이 이런 걸 확인할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하지만 내가 뭔가 문제가 있고 해결이 안 된다면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한 번쯤 나의 애착 유형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어디서부터 생겨났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고 엉킨 실타래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애착 유형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고 나서 정말 심각한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앞서서 저는 좀 양가형 애착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내가 이 아이를 멀쩡하게 키울 수 있을까? 너무 불안해가지고 초반에는 정말 육아서를 이렇게 잔뜩 써놓고 아이가 자는 시간에 육아서를 읽고 막 써머리 해가지고 정리해놓고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제가 육아에 완벽해졌을까요? 절대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절대 그렇게 안 되죠. 책에서 나온 대로 안 됩니다.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안 돼요. 근데 전 그렇게 읽고 써머리 하면서 거기서 이제 제 스스로 안도감을 가졌을 뿐인 거죠. 실제로 아이를 그렇게 완벽하게 육아를 하지는 못했어요. 아이 자는 시간. 오직 그 시간만 제 시간이 나니까 그 시간에 뭔가를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잠을 제대로 못 자죠. 그리고 육아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정말 저는 초예민해진 거예요, 사람이. 원래도 이렇게 안정적인 사람은 아니었는데 정말 아이를 낳고 나서 총체적인 난국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신랑님과 상의를 해서 병원에 방문하고 검사 받고 약 처방 같은 것들도 받고 이러면서 이제 심리학에 대해서 제가 도대체 내 마음은 어떻게 생겨 먹었나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궁금함 그리고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해진다는 말이 저는 가장 크게 이렇게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나를 먼저 찾아야 되겠다. 그걸 같이 해야 되겠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지금 아이가 고2예요. 근데 저는 제가 아이를 키웠다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아이와 제가 함께 자랐다 라는 말을 씁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동안 내 내면에 있는 어린 아이도, 내면 아이도 실제로 많이 자랐기 때문이에요.
돌아보면 저야말로 정말 지극히 불완전한 그런 혼재된 유형이었는데, 반대로 아이는 일단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나 아이 스스로도 나는 좀 나는 좀 약간 정서적인 부자라고 막 이렇게 좀 약간 의스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랑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희망을 놓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어린 시절의 상처가 평생 이렇게 흔적으로 우리가 남아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또 이 애착 이론이 말하는 대로 이런 게 대물림까지 된다고 하면 이 불행의 쳇바퀴는 언제 끝나나요? 그거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언제 끝나요? 불공평하잖아요, 진짜로. 하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 바꿀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나를 조금씩이라도 바꿀 수 있고, 그러면 이런 불행의 쳇바퀴도 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라고. 그런 희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애착 유형과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복잡하게 섞여 있었는데요.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상처받은 애착을 어떻게 하면 우린 더 안정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잘 준비해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당신을 기다립니다.